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유부 선배님들도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평생 다르게 살아온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평생 오순도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 이건 뭐 거의 고행길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평범하게 1년 정도 연애하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평소 꿈꿔왔던 배우자상과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성실하고 배려심 넘치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 보니 부모님이랑 여동생에게도 굉장히 자상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보면 어머니와 여동생과도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저녁 먹고 헤어질 때면 식당에서 따로 음식을 포장해 집에 가져가는 일도 많았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점이 가정적이어서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다정다감한 면이 거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새언니, 나 지금 언니네 집인데요. 작은 방에 있는 샤넬 가방 그것 좀 빌려가도 돼요?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갖다 줄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집까지 들어갔으며 제 허락도 없이 제 옷방에 들어가 멋대로 물건을 뒤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에 와서는 뜬금없이 가방을 가져간다뇨. 그게 말이 돼요? 세아가 나다. 우리 지영이가 네가 상견례 때 들고 온 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좀 전에 나랑 백화점 갔다 오는 길이야. 근데 그 가방이 품절이라 이제 아예 안 나온다네. 지영이가 다른 건 영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꼭 저 가방을 들고 싶다는데 이번 기회에 이 가방 그냥 우리 지영이 줘라. 넌 내가 나중에 하나 좋은 걸로 사줄게.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는지 옆에서 시누이 전화를 건네받으시더니 저더러 가방을 아예 시누이에게 주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그건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기념으로 제가 저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이에요. 저한테도 뜻깊은 거라서 아가씨한테 줄 수는 없어요. 정 필요하면 주말에만 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멋대로 집까지 쳐들어와 제 옷방을 뒤진 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누이도 이제 가족인데 동생처럼 생각해서 가방 정도야 빌려줄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아이고 우리 새아기 대기업 다니길래 배포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 그릇이 작네. 누가 봐도 너보단 우리 지영이가 드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구만. 에이 줄 거 아니면 그만 끊어라.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만 같았죠. 남편에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딸바보예요. 시누이는 시아버지께서 40이 넘어 얻은 딸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바라볼 때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세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그 정도 외모는 아닌데 시아버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도 예쁘다고 매일 칭찬하시거든요. 뭐 당신 딸이니 예뻐하시는 거야 당연하죠. 저도 우리 집에서는 공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저와 비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툭하면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와 시누이가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제가 10살은 많아 보이네. 신부 화장한 저보다 시누이가 예쁘네 하시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하세요. 저희 시댁의 문제는 시아버지나 시누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세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기본 예절이나 매너를 밥 말아먹었다면 시어머니는 입이 아주 걸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그 나이때 아줌마들이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든 인연전연 하시는 건 기본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나 막말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세요. 상견례 때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제발 처가 식구들 앞에서 말 조심하시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당부가 무색할 만큼 시어머니는 거침없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애초에 양가 부모님이 결혼 준비로 상의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 누구누구 자식이 더 잘났나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시부모님이었어요. 남편이 대학 때부터 인기가 많아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다로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 중매 서려고 줄 섰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말이죠. 그랬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에 대한 자부심이 크세요.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4년 내내 장학금을 거의 놓치질 않고 곧바로 대기업에 철석 붙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랑을 쉬지 않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비아냥거리셨어요. 여자가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뭐래요? 괜히 드세기만 해서 남자 기나 죽이죠. 결혼하면 집에서 얌전히 남편 내조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그게 최고죠. 어머, 사돈은 도대체 어느 시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돈 말씀대로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려면 남자가 직장도 좋고 떡하니 집도 해와야죠. 우리 딸 연봉이 훨씬 높고 신혼집도 우리 딸이 구했는데 무슨 내조에 애까지 키우라고 그러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옛날 말이 딱 맞다니까? 며느리 될 애가 영 딱딱하고 고집 있어 보이길래 누굴 닮았나 했더니만 역시 딸은 친정엄마 닮는다는 말이 딱 맞네. 장모라는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남자 집안 우습게 하는 것 좀 봐.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봐도 내 딸이 훨씬 잘났으니까 잘났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삽시간에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좋은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말리셨는데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티격태격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심기가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식사를 서빙하던 직원분이 실수로 뜨거운 그릇을 시어머니 손에 살짝 닿게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순간 뜨겁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직원분이 바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거냐고 직원이 들고 있던 쟁반을 손으로 밀쳤어요. 그러자 쟁반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놀란 직원분이 사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눈빛이 갑자기 휙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 년이 어디서 손님한테 눈을 부라리며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너 우리가 시킨 한정식 1인분이 얼만 줄 알아? 그 돈에 너도 포함이야. 실수했으면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세상 천지에 저런 무식한 사람이 정말 있더군요. 저는 드라마 속에나 저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정 식구들은 너무 창피해서 불이 나게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는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한번 기분이 상하면 앞뒤 구분 못하고 지르는 성격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 무식한 여자를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냐고요. 저도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성격이 불같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그건 성격이 불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몰상식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있을 때였어요. 결혼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 하는 거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날 이후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날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하셨지만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상대해보고 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점차 남편을 예뻐하셨습니다. 남편이야 저한테 워낙 잘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 친정 부모님께도 잘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전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시누이가 살 게 있다면서 백화점에 온 식구를 다 끌고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아버지는 아주 시누이라면 죽고 못 산다고요. 여기저기 옷가게를 뒤지고 다니는 시누이 뒤를 시아버지께서 졸졸 쫓아다니시면서 모델 같다, 배우 같다, 다 어울린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셨습니다. 괜히 그 꼴이 보기 싫어 저도 옷 구경이나 하자 싶어 가게에 들어가 옷을 입어보았어요. 그런데 굳이 제 뒤를 따라온 시누이가 제가 입어보고 있던 옷이 예쁘다며 벗어보랍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입어보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고른 옷인데 갑자기 나타나 가로채다뇨. 이건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히려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바로 옷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시누이가 뜬금없이 아빠라고 소리치더군요. 빨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요. 순간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누이의 말 한마디에 불쑥 나타나서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제가 들고 있던 옷을 가져갔어요. 아니,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획 빼앗았습니다. 새아가, 너는 시누이가 그 옷이 마음에 든다는데 사주지는 못할 망정 꼭 그렇게 뺏어가야 직성이 풀리니? 아버님, 제가 먼저 고른 옷인데 제가 사는 게 당연하죠. 이게 뭐라고 양보를 해요? 어떨 때 보면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5살 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며느리한테 옷을 달라뇨.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옷 누구한테 더 잘 어울리는지.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이 옷 네 동생한테 더 잘 어울리지? 정말 은근슬쩍 사람 꼭지 돌게 하는 데엔 달인인 것 같았습니다. 옷을 들어올리며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더 어울리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순간 저는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명색이 저도 이 집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옷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왜 싸워요? 여기요. 이 옷 2개 포장해주세요. 둘 다 내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그만 가요. 유치한 건 시아버지와 시누이였어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 말 한마디에 저까지 같은 사람 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죠. 저는 옷을 시누이에게 던져주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곧바로 따라 나와 또 똑같은 소리만 해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사이가 유별나니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상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왜 시누이 때문에 자꾸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거든요. 어떨 때 보면 시누이는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지금까지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살며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캥거루족이었죠. 시아버지의 시누이 사랑은 정말 보다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 번은 저더러 시누이 소개팅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라고요. 저는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뻔히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아는데 뭐하러 남자를 소개해주겠어요. 저도 그동안 나름 쌓인 게 있다 보니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제가 요즘 회사 남자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남자들 얼마나 야갔는데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은 여자 볼 때 나이도 어리고 정문지게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니까요. 언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능력 없고 나이 많아서 소개팅 못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나야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근데 괜히 해줬다가 아가씨 상처받을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제 그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서 일도 구하고 돈도 좀 모으고 해요.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얄밉게 굴기는 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평소 시누이가 제게 한 거에 비하면 3발의 피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만 한 거예요. 제 말에 시누이는 불이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씩씩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역시나 가만히 계실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2분 다 시누이 편을 들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어요.
내 딸이 뭐가 어때서? 우리 지영이가 왜 직장이 없어? 어머니 피아니스트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데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다들 한눈에 뻑가지? 여보,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며느리가 지영이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고작 대기업 좀 다닌다고 뻐기고 싶은가 보죠. 예, 며느라,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이야 내가 잘 키워서 사람 외모 보고 판단 안 하고 능력만 보고 결혼했다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남자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절대 안 바뀌어. 와, 정말 착각은 자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여운다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식한테는 다 콩깍지가 씌인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기승전 무조건 시누이는 예쁘고 완벽해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당신들 자식 자랑하면서 항상 은근슬쩍 저를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군요. 그 이후로 제가 그냥 백기를 들었어요. 괜히 귀한 공주님 건드려봐야 저한테 불똥만 튀니 앞으로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불편한 일은 계속 생기더군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일입니다. 제가 호텔 숙박권이 생겼어요. 명절에 회사에서 받은 거였죠. 저는 당연히 남편과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푼수 같은 시누이가 굳이 제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빌려 쓰겠다고 뒤지더니만 호텔 숙박권을 찾아냈더군요. 시누이는 숙박권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 호텔 그때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던 그 호텔이야.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호텔. 여기 내가 SNS에서 봤는데 수영장 엄청 핫하더라고. 저는 슬슬 불안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갈 시누이가 아니니까요. 시누이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숙박권을 들고 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떴어요. 어머, 호텔 숙박에 조식까지? 아우, 역시 대기업이 좋기는 좋구나. 명절날 이런 것도 좋고. 언제는 고작 대기업이라고 하시더니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숙박권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눈치를 보긴 했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렇게 티를 내는데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호텔 숙박권만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호텔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도 그럼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 다녀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만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 꾹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괜히 또 나서더군요. 여보, 명절날 어머니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영이랑 둘이 하루 푹 쉬시면서 호캉스 좀 다녀오시게 숙박권 드리는 거 어때? 우리는 가려고 하면 언제든 또 갈 수 있잖아. 남편은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이미 반짝반짝 초롱초롱해져 있었습니다. 이 호텔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예약하기도 엄청 힘들어. 그리고 나도 되게 가고 싶었던 호텔이란 말이야. 저도 모르게 소심하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 또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뭐라고 떠들 게 뻔하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숙박권을 주기 싫다고 표현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였죠. 사람이 엄치가 있으면 시누이도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언니랑 오빠는 신혼여행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남친도 없는 시누이한테 한번 인신 좀 쓰세요. 저는 호텔 숙박권을 넘기기 싫어 봉투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봉투를 날름 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새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며 윙크까지 날리면서요. 저는 그 모습이 얄미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뉴스만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허허 웃으시더군요. 헤헤, 우리 막내 신난 것 좀 봐라. 아유, 귀여워. 저럴 때 보면 아직 애라니까.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저딴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 귀여우신가 보더군요. 아버님, 아가씨가 무슨 애예요. 30이 넘었구만. 내 딸이지만 제가 어딜 봐서 30대로 보이냐. 지영이는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21~22살로밖에 안 봐. 봐라, 세아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우리 막내가 훨씬 어려 보이잖아. 또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짜증나서 결혼사진도 아예 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딸이 귀해도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아직 철도 없잖아요. 거기다 아가씨가 어디 22살로 보여요. 정신연령이 21~22살이겠죠. 여보, 아버지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린 동생이 숙박권 좀 가져갔다고 그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이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남편까지 저에게 그런 건 처음이라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누가 대들고 누가 소리를 지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다 말도 안 되고 싫었으니까요. 그냥 숙박권이라니. 저 숙박권 내가 몇 날 며칠 야근하고 잠도 못 가면서 해낸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다고 부장님한테 받은 거야. 당신이야 승진 같은 거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사람이라 매일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면서 대충대충 사니까 모르다 본데 저 숙박권은 나한테 그냥 숙박권이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퍼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 가방도 옷도 숙박권도 저에게 어떤 건지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끔찍했습니다. 당신들한테나 시누이가 어린 딸이고 동생이지 저에게는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가만 보면 제가 가진 걸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눠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편 것도 시댁 거, 제 것도 다 시댁 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지금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좀 번다고 생색내는 거지? 네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여왕처럼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네가 배알이 꼬인 거 아니야? 어머니 고정하세요. 제가 잘 이야기하고 타이를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더 심한 말이라도 할까봐 무서운지 아주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타이르긴 뭘 타일러?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남편이 하라는 거 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세아가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안 무시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저는 오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는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만 했어요. 저는 그게 더 얄미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른들은 원래 변하질 않으시니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답니다. 젊은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요. 자기도 알잖아. 지영이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병원 신세 많이 진 거. 그때부터 아버지는 지영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사셔. 그래서 지영이라면 끔찍하셔. 자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우리 집은 원래 그러니 이해해달라. 매일 그 소리였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저와 외모 비교하고 제 것까지 자꾸 다 내어주라는 듯 구시는데 제가 왜 참고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다 안 맞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누구 하나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이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역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당시에 아이를 갖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임신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명확하게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울컥 눈물이 나올 정도였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뱃속 아기에겐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하필 이런 때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승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모로 임신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웠던 건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쌍둥이라고 하니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남편이야 제 속도 모르고 신이 나서 춤까지 추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다들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아 좋겠다고 하지만 그 좋은 복지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를 회사에 갈아 넣어야 합니다.
옛날보다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대외적인 거고 그만큼 누리고 그만큼 벌려면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되질 않아요. 네, 저도 압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요. 남편처럼 눈에 띄지 않게 항상 적당히만 일해도 회사 다니는데 지장이 없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임원까지 되는 게 제 꿈이랍니다. 회사에서 여자 임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제 직급의 여자는 저 하나예요. 저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 모두 대리 승진할 때까지만 해도 함께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들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하나 둘 떠났습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에 겁에 질린 저에게 남편은 둘 다 육아휴직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태평했죠. 네, 맞습니다. 남편 말대로 육아휴직 좋죠. 하지만 회사라는 건 규율이나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는 누군가로 대체되기 마련이에요. 다시 돌아왔을 땐 쉰 만큼 제가 다시 채워나가야 하는 거고요. 대기업에서 1년이란 공백을 다시 메꿔 제 자리를 찾기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고민에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능력이면 아이 키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런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남편의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이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무책임하기까지 보였습니다. 남편은 사실 동기 중 직급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도 일에 전혀 욕심이 없어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남편은 항상 정시에 퇴근해 헬스장에 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에 돌아와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차려놔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남편처럼 살 수 없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 모습이 어떨 땐 멋있고 부럽다가도 저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기업처럼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조금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임신하고 점점 배가 불러오다 보니 저도 예민해져서 그런 문제로 남편과 다투게 되더군요. 만약 제가 아이를 낳고 쉬는 동안 회사에서 제 위치가 달라지고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쩌나 저는 불안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승진하고 싶지 않아? 계속 혼자 승진 못하다가 아래 직원들이 먼저 승진하면 계속 직장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럼 좀 어때? 난 괜찮아. 내가 당신처럼 일에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텐 직장은 하루하루 학교 다니듯 다니는 거야. 언젠가는 졸업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일에 더 욕심내게 되고 집착하는 거 모르겠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서 저는 괜히 남편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남편이야 아이가 태어나도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회사에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나도 남자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하고 회식이 있으면 회식도 가고요. 하지만 여자는 달랐습니다. 어찌됐든 쌍둥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저잖아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그때부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죠. 잘하든 못하든 뭐든 엄마 책임이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 남편에게 자꾸만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같은 직급의 직원 중 차기 부장 자리는 공공연하게 제 것이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애를 낳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출산일은 금방 돌아왔어요. 제게는 아이가 하나도 아닌 둘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지독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출산하기 일주일 전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뒤로 하루라도 더 육아휴직을 쓰려고 발악을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하루라도 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회사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대기업 다니던 과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받아 둘이 함께 육아를 하는데도 하루 종일 편하게 물 한 잔 먹기 힘들었죠. 저는 서서히 회사 일은 잊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24시간이 정신없이 흘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낳기 전에 제가 진행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겨 잠깐 회사로 나와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빨리 회사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루 종일 3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제정신도 아니었는데 힘든 것마저 다 잊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이 육아 지옥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반나절을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더군요. 집에 남편은 없고 시부모님이 와서 저희 쌍둥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집에 돌아온 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셨어요. 세아가, 너 남편 몸이 저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아내라는 애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냐? 얘가 도대체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그런 애한테 갓난쟁이 둘 다 맡겨놓고 나가면 어떡해? 그래놓고 너는 일에 손이 잡히든? 알고 보니 남편이 쓰러졌다네요. 제가 회사에 가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이 아이들 분유타는데 자꾸만 하늘이 빙빙 돌고 너무 어지러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대요. 잠깐 와서 아이들 보는 걸 좀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제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남편 목소리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바로 달려왔대요. 그런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쌍둥이들은 집안이 떠내려가라 울고 있고요. 곧바로 시누이가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시부모님은 남아 쌍둥이를 돌보셨답니다.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쓰러진 이유가 과로라고 했다네요. 면역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요. 저도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에 너무 놀라 당장이라도 응급실에 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일로 시부모님의 모든 원망은 저를 향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혼자서도 애 하나든 둘이든 잘만 보던데 너는 나가서 일하는 남편한테까지 굳이 회사에 눈치 보이게 육아휴직까지 하게 만들더니만 너 일하겠다고 기어이 애를 쓰러지게 만들어? 어머님, 아버님 속상하신 건 잘 아는데요. 저 오늘 딱 하러 나갔다 온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매일 남편에게 맡기고 놀러 다닌 거면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겠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아이 둘을 돌보느라 둘 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같이 잘 못 잤습니다. 저도 살도 많이 빠지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 눈에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 봐요. 당신 자식만 걱정이 되는지 저에겐 모진 말을 퍼부으시더군요. 안 봐도 뻔하지. 내 착한 아들이 본인보다 마누라가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높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기 못 펴고 사는 거 나 안쓰러워도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어. 그치만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야겠다. 너는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일 욕심이 많니? 애 낳고 쉬겠다고 휴가 냈으면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안 된다고 거절하고 집에 있었어야지. 됐어. 이제 와서 말해 뭐해.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남편을 얼마나 잡았으면 애가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겠어. 애미 너 내 말 잘 들어라. 애들 자랄 때까지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해야 집이 잘 돌아가는 거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아들 마누라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쓰러진 게 다 제 탓이라면서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제게 많이 하신 이야기기는 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보다 제가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괜히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는 하셨어요. 신혼집 구할 때도 괜한 일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 제가 연봉이 훨씬 높아요. 남편이야 취직 준비하고 군대 다녀오느라 30을 훌쩍 넘겼어도 직장 생활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10년 차였어요. 결혼할 때까지 10년 동안 저는 번 돈을 다 모아뒀기 때문에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는 거뜬히 살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준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돈으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이 혼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나 저희 친정에서 무슨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댁에서는 괜한 자격지심을 부리시더군요.
시어머니와 가전 가구를 보러 다닐 때 일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남편과 제가 둘이 알아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뭘 아냐면서 굳이 따라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제가 무슨 소리만 하면 괜한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가전은 무조건 LG야. LG로 다 사자. 엄마, 유진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다 사자. 그거 좀 싸게 해준다고 좋지도 않은 제품 뭐하러 사? 사실 유진이네 회사가 이미지만 부풀려진 거지. 내 주변에서 가전은 LG가 훨씬 더 낫다고 다 그래. 그때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잘 모를 때라 도대체 왜 저런 고집을 피우실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집까지 해오는데 혼수까지 며느리에게 신사지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건가 싶어 저는 굳이 별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옆에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더러 회사 근처도 가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당연히 그냥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제 연봉이 얼만데 제가 일을 두고 남편이 혼자 벌면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나오자 시아버지는 며칠 쉬고 바로 회사로 다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더러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당장 제가 일 그만두면 진영씨 월급으로 내 식구 못 살아요. 네 옷방에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아주 한가득인 거 보면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번 돈으로 쓰는 거니까 별말 안 했지만 애미 너, 네 사치 줄이면 우리 아들 월급으로도 충분히 내 식구 먹고 살아. 솔직히 애미 너, 돈 좀 번다고 생색내고 다 네 맘대로 하려고 직장 다니는 거잖아. 나도 처음이야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좋았지만 살아보니 능력 있는 며느리만큼 피곤한 게 없더라. 다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잠자코 애나 키우고 남편이나 챙겨. 이러다 내 아들 잡겠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말대꾸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꾹 잡더군요. 그만하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그만 고정하세요. 앞으로 제가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할게요. 남편 말에 시부모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해서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가 시댁이라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옆에서 뺏어가고 싫은 소리만 할 줄 알지 경제적으로 한번 도와준 적이 있나. 그렇다고 쌍둥이들 한번 봐주러 오시지도 않았으면서 매일 입만 놀리며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머리가 펑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일절 시부모님과는 별다를 왕래 없이 지냈어요. 만나기만 해봐야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자기들 잘났다고 떠드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얼마 전 시댁에 갔을 때 또 한바탕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는 소리에 시아버지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어린애들을 뭐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기는 해도 너무 답답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비웃으시더군요. 아이고 4년제 장학금 받고 대기업까지 다니신 잘나신 우리 며느리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대? 너 되게 심심했나 보구나. 집에 붙어서 애들 보고 남편 좀 챙기라니까 또 기어이 밖을 기어나가. 너도 참 답 없다. 와, 막말도 이제 하도 듣다 보니 적응이 되나 봅니다. 저는 피식 콧방귀를 끼고 말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말 섞어봐야 뭐하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남편이 식당 예약을 해놨대요. 제가 일이 늦어져서 남편이 먼저 쌍둥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고 저는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시는지 가게 직원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누가 봐도 시어머니 잘못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하지도 않은 걸 서비스로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자 욕까지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쪽팔려서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아무래도 직원분께서 곤란하실 것 같아 제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드시고 싶은 거 추가로 시키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하더니 화풀이를 저에게 하시더군요. 뭐야? 넌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년 편을 들어? 거기다가 꼴랑 200만 원 벌러 다니는 주제에 시아버지 생일에 늦어? 네가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르고 시댁을 무시하는구나. 넌 아무래도 좀 맞아야겠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정신이 나갔는지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놈의 망할 놈의 집구서 더는 지긋지긋해서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그때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남편과 시누이가 나왔어요. 저는 곧바로 시누이에게 다가가 시어머니가 제게 한 것처럼 똑같이 시누이 뺨을 올려붙였어요. 찰싹. 시누이의 뺨을 갈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시아버지도 식당 안에서 불이 나게 달려와 시누이 앞을 가로막으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뭐하는 짓이긴 뭐하는 짓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어머님이 제가 아버님 생신에 좀 늦었다고 제 뺨을 날리셨으니까 제 옷이며 가방 몰래 빼돌려서 당근에 올려 파는 시누이 뺨도 제가 좀 때릴 수 있죠. 그 순간 시누이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동그래졌더군요. 제 말에 남편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노발대발하며 사실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모를 줄 알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는 거실과 아이들 놀이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안 모드로 해놓았을 때 집안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제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집이 비었을 때 시누이가 몇 번이나 집에 드나드는 걸 제가 CCTV로 확인했어요.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서 제 옷방에 들어가 뭘 잔뜩 들고 집을 나가기를 수십 번이었어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가방이나 옷 같은 게 하나둘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엔 시누이가 가져가 입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우연히 당근 중고마켓을 구경하는데 제 옷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도둑년으로 키워놓고 어디서 큰 소리예요? 여보, 나 웬만하면 당신이랑 참고 살려고 했거든? 나 도저히 당신네 식구들 감당 못하겠어. 우리 이혼해. 쌍둥이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시댁이라면 이제는 치가 떨렸어요. 시누이가 그딴 짓까진 하는데 참아준 건 오로지 남편 보고 참은 거예요. 남편은 저와 우리 쌍둥이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욕까지 먹고 뺨까지 맞으면서는 못 살겠어요. 얼씨구? 감히 니년이 내 딸 도둑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이혼? 꼴값 떨고 있네. 꼴랑 200번은 주제 무슨 네가 애들을 키운다고 지랄이야? 저기요 아줌마.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당신 아들이야말로 지금 200이 아니라 100원 한 푼도 못 벌고 집에서 살림하거든요. 내가 이 집 가장이에요. 거기다가 200이 아니고 2억이 내 연봉이라고요.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들,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똑바로 설명해봐라. 사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보다 잘난 저를 너무 시샘하시면서 제가 모든 육아를 남편에게 강요하고 모성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바람에 저도 욱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저는 제 경력과 승진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이유로 이대로 집구석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우는 저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큰 결심을 해줬습니다. 저 대신에 남편이 일을 그만뒀어요. 저희 부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 정도로 끝나질 않으실 테니 저희는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둘러댄 거예요. 현실은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금이야 오기야 잘난데 아들이 꼬리에 9 달린 불려시 잘못 만나서 졸지에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냐 한다니.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연봉이 2억이라잖아. 언니, 승진한 거 맞죠? 와, 대박. 완전 능력자. 그러면서 가방 몇 개 당근에 좀 갖다 팔았다고 뭘 치사하게 그래요.
이 김에 나 용돈이나 좀 챙겨줘요. 정말 답이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다들 내 말 못 들었어요? 나 이혼할 거라고요. 당신들이랑은 아예 인연 끊겠다고. 저는 식당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집 식구들 이 모양인 거 내가 지금까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나도 더는 내 새끼들 앞에서 쪽팔려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 동생 다 버릴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뭐야? 이 자식아. 너 지금 그게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저따 싸가지 없는 년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안 보고 살겠다고? 아빠, 정신 차려. 우리 집 형편에 올케 언니 같은 며느리 어디서 본다고 그래. 언니, 지금까지 내가 서운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나 봐서라도 이해해줘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다들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군요. 저는 그대로 쌍둥이들만 데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자기가 저와 쌍둥이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러냐고요.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는 울부짖는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아요.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기 위해 일도 그만두고 제게 헌신을 다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이 지금이야말로 부모님까지 버리고 저와 살겠다고 하지만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주는 효자가 정말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살겠다고 저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까지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한 달째 별거 중입니다. 다행히 좋은 보모를 구해서 쌍둥이들은 잘 적응해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한 가지 걸리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별거 중인데도 남편은 매일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가서 한두 시간씩 놀아주고 가나 보더라고요. 부모님 말에 남편이 쌍둥이들과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한다고 웬만하면 받아주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건 남편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니까요. 저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정말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모두 다 버리고 올 수 있다면 받아주겠다고 메시지라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내 단념합니다. 제가 멋대로 천륜을 끊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유부 선배님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신중하게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제 답답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주부이고 딸 하나 겨우겨우 키워서 시집 보내놓고 살고 있어요. 자식은 정말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슴 언저리를 맴돈다더니 정말 여러모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편으론 내 죄를 전부 딸이 이어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얘기를 아주 힘겹게 털어놓고 새로운 쪽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저는 결혼이 아주 늦은 편이었고 남들 다 결혼들 할 때에 시기를 놓쳐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서 홀로 외롭게 자랐는데요. 그러다가 언니들과 서울로 왔고 그 과정에서 언니들과 많이 다투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큰언니는 결혼했고 1년 좀 지나 둘째 언니까지 시집을 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가 꽤나 골칫덩이였던 모양이에요. 당시 저는 22살이었는데 계속 방황을 하던 중에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었는데 거기 잡일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봉급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이때 화가 선생님도 계시고 문화생들도 무척 많았어요. 하지만 군기가 엄청 셌던지라 그 분위기는 역시나 살벌했답니다. 이 당시에 화가 선생님이셨던 분, 부르기 편한 말로 김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해보면
늘상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셨어요. 미쓰리는 아직 실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 그렇지만 조금만 더 준비하면 잘 될 거야. 내가 봐도 가능성이 있어. 부족한 제 실력을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고 늘상 가벼운 작업부터 자잘한 심부름까지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도 제가 수세마는 감각이 좋다 보니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여기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격리 일도 비슷하게 맡기게 되었답니다. 이때 화실에는 저 말고도 일하고 있는 문화생들이 꽤 있었는데 당연히 제 또래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좀 있었어요. 총 7명 정도였고 김 선생님네 8, 9살 난 아들, 딸, 그리고 사모님까지 꽤 규모가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들끼리 나름 쟁쟁하게 기싸움도 있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화실 돈 관리를 하는 저를 싫어하는 남자 문화생들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힘들었었던 건 미옥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무척이나 제 사정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갈수록 저를 모함하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 돈 같은 거 맡기는 건 사모님께 해도 되는데 왜 김 선생님은 너한테 맡기신 거지? 있잖아. 엊그제 순철 씨가 그러더라고. 영숙 씨랑 김 선생님이랑 저만치 버스 정류장에 같이 있는 걸 봤다나? 아니지.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단번에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절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고 순진하게 믿고 제 상황을 다 얘기했었어요. 아니야. 언제를 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따로 김 선생님과 있을 일이 없어. 여기 화실 안에서나 뵙는 것 말고는 없어. 미옥 씨도 마찬가지 아니야? 순철 씨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 그럼 순철 씨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혹시 순철 씨가 영숙 씨를 좋아하나? 뭔가 질투하는 것 같은 말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뭔가 모함에 둘러싸일까봐 혹은 누군가의 질투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말해주니 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사모님께 불려가게 되었어요. 저기 영숙 씨, 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때 어찌나 갑작스레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여기서 받는 봉급으로 그럭저럭 언니들과의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게 되는 처지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은 끝끝내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몇 마디 떼시더니 나중에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영숙 씨, 내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정말 우리 집만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가고 싶은 기분이야. 우리 남편이랑 밖에서 따로 만난다며? 내가 그 말을 미옥 씨한테 듣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대체 언제부터야? 아니, 이런 걸 듣고 싶지도 않고 어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영숙 씨, 그거 알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뭘 어디서부터 듣고 아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억울했던 게 미옥 씨가 들었다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순철인지 뭐인지한테 들었다는 말도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은 저도 찔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연애하는 사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제 집에 선생님이 따로 찾아와서 배웠고 그림을 봐주신다고 해서 보여드렸고 그 정도뿐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순수한 상황을 다들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모님은 전혀 듣지도 않겠다는 기세여서 꾹 눌려 있었답니다. 영숙 씨, 우리 남편,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말이야. 여자 하숙생 집에 드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애들 때문에 그럭저럭 참고 살고 있지만 영숙 씨, 그러다가 애기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나는 집안끼리 얽혀 있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질 일이 없어. 내가 뭘 몰라서 같이 살아주는 줄 알아? 점점 갈수록 사모님은 서슬이 퍼런 얘기만 해댔고 뭔가 저에게 꽤나 자격지심을 갖는 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마주하기 힘들어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사모님은 끝내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시더니 절대 놔주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당신 한번 그렇게 놀아나다가 버려지면 끝이야. 고운 나이에 그렇게 살고 싶어? 친정엄마는 안 계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고, 이 아가씨야. 그러면서 눈이 시뻘개지시더니 결국 제 손목이 벌개지도록 잡고 못 놓으시더군요. 나중에 김 선생님이며 다른 문화생들이 달려들어서 말리는 바람에 겨우 상황이 진정되기는 했었어요. 이런 사태가 되니까 저도 결국은 더 여기에 있을 수 없겠더군요. 불편한 상황을 겨우 벗어나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화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걱정해주는 듯 모함하고 여기저기 말을 퍼뜨리고 다니던 미옥 씨, 그리고 그 상황에 이용된 건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던 순철 씨 하며 하나같이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화실을 털고 나온 뒤 저는 시간이 지나 결국 큰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호기롭게 싸우고 반항해놓고 어쩌다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저주처럼 퍼부었던 마지막 그 무서운 말처럼 저를 잡아주는 어른이나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저에겐 늘 진짜로 정말 무섭기만 했던 언니들만 있었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머나먼 병원에 홀로 계셨으니까요. 그러다가 겨우 독립하고 떨어져 나와 혼자 꾸린 생활에서 저에게 손을 뻗어준 어른의 손길, 그리고 이성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처음 겪어보니 그때 분별이 잘 안 된 건 맞는 듯해요. 아무튼 다 자르고 사실만 말을 해보자면 저는 어느 작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무도 축복해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아기를 낳게 되었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급진적이 되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도 정에 이끌려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많은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 화실에 다니던 무렵 김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본 것도 맞았지만 늘 의심하고 괴롭혀대는 사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수가,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어. 이전부터도 내가 여기 문화생만 들였다 하면 정말 죽일 듯이 나를 노려보고 맨날 괴롭히려 드는 거야. 너도 보면 알잖아. 벌써 여기 남자 문화생들만 천지잖아. 너 같은 젊은 여자 또래는 미옥 씨, 순영 씨 정도밖에 없어. 이전에 이 사람이 다 쫓아내버렸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도 어쩌면 좀 경계해서 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김 선생님은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고 한창 어른처럼 느껴졌고 키도 크시고 당시 무척 완성된 어른 같은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업계에서도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이셨고요. 단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작업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기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화실 사람들이 추측했던 상황과 전개와 전혀 다르게 저와 김 선생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 자체는 진실이 맞지만 단지 그들이 생각했던 경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결론은 저는 마치 징벌처럼 당시에는 우리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했던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릴 때쯤 김 선생님은 이미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을 때였고 사모님이 시뻘건 눈을 하고 도사리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알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찌어찌 그 앞에 살던 슈퍼 아주머니를 통해 뭔가 말을 해보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쩌자고 그리 된 거야. 세상에,
아가씨처럼 꽃다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있잖아. 사실 그 사모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봐도 재작년인가? 임신해서 나가는 아가씨 한 명을 본 적이 있거든. 그때도 사모님 들어눕고 난리도 아니었어. 하여간에 망할 놈의 남정네. 여자 없이는 못 사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는 멀쩡한 여자들을 이렇게 피를 말리는 거야. 아가씨도 참 딱해서 어쩌노, 어? 평소 저한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던 아주머니셨는데 느지막이 부른 배를 안고 찾아갔을 때 눈이 둥그레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손을 달달 떨며 초반에는 얼마 입도 못 여시는데 너무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갈수록 저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하던 김 선생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더군요. 결국 이 사람은 저 무서운 사모님의 말 그대로의 인간이었구나 하는 슬프고 불편한 진실을 말이에요. 슈퍼 아줌마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우셨던지 가서 챙겨 먹으라고 계란이랑 미역 같은 걸 손에 집히는 대로 얼른 비닐봉다리에 싸주셨어요. 그걸 갖고 단칸방 작은 집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울음이 나던지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정말 여기저기 기댈 데가 없었고 나중에 아기 낳고 들어온 것을 안 집주인 아줌마 그리고 그쯤 어쩔 수 없이 제 작은 방으로 와 있던 큰언니가 약간 사정을 봐주었어요. 언니는 이때 무시무시한 형부 때문에 폭력성 강하고 노름도 잘하는 남편이 무서워 이리로 도망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언니가 당시 했던 말이 가슴에 남아 아기를 재우고 밤새 별을 보고 멍하니 있던 날 울음이 왁 하고 터져 오르더군요. 영숙이 네 말이야. 아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하여간 너도 참 박복해. 그런데 말이야, 요 녀석한테는 그런 인생 물려주지 마라. 나는 자식 안 낳을 거야. 네 형부 무섭기도 하고 나 같은 인생 살까봐 안 낳을 거야. 니는 기왕 낳았으니까 이쁘게 잘 키워. 둘째 나는 자식 한 번 안 낳아보고 이모가 돼서 이게 뭐냐. 언니의 이 허심탄회한 넋두리 같은 말은 특별히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느껴지더군요. 이후로 저도 무척이나 서툴렀는데 24세 엄마가 된 저는 힘겹게 딸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돌이 지날 무렵까지는 큰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었고 좀 시간이 지나니 언니도 어느새 아이를 갖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더니 이후로 총 셋을 낳아 키우는 3남매의 엄마가 되었어요. 늘 티격태격한 형부와 함께 그 동네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아무튼 저는 그 후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답니다. 이때 어린이집도 뭐고 그런 것도 없는 서울 완전 구석에 있는 촌동네에 있다 보니 아이를 맡겨놓고 어디 다닐 수도 없었어요. 시장 같은 데 나가서 장사하시는 할머니한테 눈치 보면서 같이 반찬을 팔고 애가 울어서 사고를 치면 그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빌곤 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애기 먹일 게 없어서 제발 좀 봐주세요. 네? 이번 주까지만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법 표독스러웠던 할머니도 인상 쓰시면서 봐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전전하면서 아기를 키우다가 조금씩 방을 늘려가면서 옆 동네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여전히 작디 작고 빛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였지만 그전보단 좀 넓어져서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게 되었고 우리 딸아이는 한 동네에서 쭉 초등학교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살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아빠는 누구냐고 물어봤었어요. 아기일 때는 이런 부분을 적당히 감출 수 있었지만 점점 성숙해지는 아이에게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아빠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 혼자 수진이 널 키워왔었어. 예전에 헤어졌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 너에게 아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를 혼자 키워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무렵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 역시 잠깐 궁금해지더라고요. 살면서 속으로 떠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그 사람, 김 선생님 말이에요. 그 동네 근처를 저는 지나가지도 않았고 혼자 아기를 낳아 키우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게 여겨져 그 상처를 열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들 주변에서 몇 번이나 애 아빠는 어디 있냐, 어쩌다가 과부가 되었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늘 얼버무렸거든요. 그런데 애가 커서 직접 핏줄에 대해 말을 해주고 나니 저도 모르게 조금은 알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에 버스를 타고 한번 그 동네에 가보았어요. 예전에 그림을 좀 그렸었던 사실은 다 잊고 그렇게 한 번의 불장난으로 인해 겪게 된 내 저주스럽고 처연했던 세월들, 이걸 다시 들춰보기에 저는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말에 불이 꺼진 듯한 표정으로 어깨가 축 처진 딸을 보니 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찾아가 보았고 참 희한하게도 그 동네에 있던 그 후미진 골목 슈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슈퍼 아주머니는 그대로 계시진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남자 총각이 그 자리에 앉아있길래 음료수를 사면서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기, 여기 원래 아주머니 계셨던 것 같은데 되게 옛날에 제가 이쪽에 잠깐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 안 되었나 봐요? 슈퍼는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었나 봐요. 그 말에 총각은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되려고 조합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최근이라 저희도 약간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병원을 다니시느라 제가 대신 자리를 봐드리고 있어요. 이때 얘기를 듣다 보니 신기해서 말을 더 이어갔는데 혹시나 싶어, 정말 혹시나 싶어 이 안쪽 좀 더 골목에 있는 화실을 혹시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돌연 생각지도 않은 아주 아싸하고 냉기가 느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아, 거기 알아요. 거기가 언제까지 있었더라? 한 10년 전까진 있었나? 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 아저씨랑 아줌마랑 뭐가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아줌마도 병 얻어서 고생하시고 아저씨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들어보니 사모님은 이후로 큰 병을 얻어서 고생했고 김 선생님은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병인지 사고인지 뭔지 정확한 건 모르는 눈치였지만 확실한 것은 저와 같은 하늘 아래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마음을 찌르르하게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집 자식들도 좀 잘 안 풀린 걸로 알아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거기 화실 소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자유분방한 분이라 사고도 많이 치시고 애를 낳았답시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 거기 사모님 참 잘해주셨던 분인데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병 얻으신 것 같아요. 이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에게 도깨비만큼 무섭게 느껴졌던 사모님의 얼굴을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 저 역시 자식을 키우고 낡을 만큼 낡게 되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미 이때 저는 당시 사모님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있는 셈이었잖아요. 저는 애초에 남편이란 존재가 없는 상태로 애아빠만 어딘가에 있다는 상태로 살아왔지만 새삼 사모님의 인생이 어땠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딱 그때 한 번만 그 동네에 가본 뒤 저는 다시는 그곳을 가지도 그곳을 떠올리지도 않으며 억지로 누르면서 살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 동네와 그 사람들은 이후의 얘기를 듣고 난 뒤 저에게 더욱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거든요. 저의 아픔과 파란만장한 인생도 장난이 아니었지만 왠지 나에게 상처를 준 이보다 내가 상처를 주고 망쳐놓은 인생 같아서 다시 열어보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웬만하면 저 바닥 밑에 꽁꽁 묻어두고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쓰레기 비닐처럼
그렇게 저는 잊고 살고 싶었고 실제로도 잊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인생이란 건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뭔가를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액면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 말이에요. 저는 이미 혼자 아이를 키우고 별의별 취급을 다 받고 서름을 겪으면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 제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어버렸답니다. 하지만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요. 올 것이면 나에게 올 것이지 왜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치부를 건드린 것일까요? 저희 딸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풍족하게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교육은 다 시켰고 언제나 저에게 애달프고 아픈 그렇지만 참 기똥차게 이쁜 딸로 잘 키워내서 사회로 내보냈어요. 일단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막 20대 중반을 넘긴 나이라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창 결혼이 다들 늦어지고 있고 예비 사위는 우리 딸과 8살 차이가 났거든요. 사실 급한 건 우리 딸은 아니었는데 서두르니 약간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반듯해 보이는 집에 시집을 보내게 되었으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었답니다. 바로 신혼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댁에서 2년 정도 살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딸이 저를 얼마나 설득을 하고 또 하던지 본인이 좋다니 어쩔 수 없다지만 마음이 썩 좋진 않았어요. 왜 그래, 엄마? 어디서 또 그런 오지랖을 듣고 온 거야?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니까? 우리 도련님도 그렇고 시댁도 2층 집이라서 우리 살 공간은 따로 만들어 두셨대. 오빠도 이렇게 살다가 금방 신혼집 얻어서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엄마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본인이 좋다고 하니 저도 이 이상 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딸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시집살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터라 초반에는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초반에는 잘 지내는 듯 했고 저도 시댁에 들어가 사는 딸에게 너무 많이 연락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쯤 되니 나름 친정엄마인 저도 드나들면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아,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얼굴색이 왜 그래? 먹는 건 잘 먹고 있는 거야? 저도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나면서 얼굴이 영 까칠하고 표정이 어두운 딸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은 입덧이며 이것저것 힘든 건지 기력이 없어 보이더군요. 엄마, 그냥 있는 거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런데 몸이 많이 힘들어. 엄마한테 가 있고 싶다. 이 말에 갑자기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딸을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었고 사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반응이 썩 좋지 않더군요. 어머, 저도 잘 챙겨주고 있는데 수진이가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야 뭐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 자기 부인 아픈 거야 알지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아무튼 잘 알겠어요. 이따 오셔서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은근히 언짢은 상태로 대화가 마무리되었고 딸은 어영부영 우리 집에 와서 입덧이 끝나는 시기까지 한 달 정도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시댁이며 자기 남편이며 사이가 썩 좋지 않게 흘러가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몇 번 우리 집에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언제 올 거냐고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어째 묘하게 사돈네와 기싸움이 되어가는 모양이 되는 듯하여 저도 적당히 챙긴 다음 딸아이를 다시 시댁으로 보냈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딸은 손주를 낳았고 엄청 고생을 하며 낳아서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때도 들려보고 싶었지만 이전에 워낙 눈치 봤던 게 아니니 저도 들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딸이며 손주 보기도 쉽지 않았고
이후로 한 2년 정도 더 살다가 겨우 딸은 새 집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 역시 딸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온다고? 그래, 너랑 호준이도 있고 급할 때 엄마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가까이 이사할 거야. 딸은 무척 좋아했고 저는 한 10분 거리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 딸과 손주와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위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더니 그때부터 슬슬 이 시간도 위태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오늘은 이 사람 집에 있어서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가려던 그 식당은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 한눈에 봐도 딸이 제법 사위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 느껴지더군요. 이 무렵부터 저는 늘 언짢은 감이 있었고 사위의 행동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래도 제가 이러면 안 됐는데 공연하게 오지랖을 부린 것 같더라고요. 이 일로 사위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딸네 집에 드나드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네 요즘은 일이 없는 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수진이랑 호준이는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한 거야? 이 말에 곧장 사위는 날이 서서 받아쳤고 결혼한 이래 한 번도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저와 사위는 전례 없는 큰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 머릿속에도 충분히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렴 장모님 말씀처럼 처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굳이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화가 나고 집에서 너저분한 몰골로 있던 사위는 똑같이 치부를 건드렸다 생각한 건지 이날 딸이 아무리 말려댄다고 해도 이 싸움의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서로 상처만 진득하게 입은 채 저는 이 집을 나왔고 얼마간 딸로부터도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매사 그런 식이라서 내가 이 사람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 그런데 엄마도 똑같이 하면 어떡해. 매일매일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 나는 어떡하라고. 딸 역시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니 진짜 여러모로 실수했다 싶어 저도 머쓱해지더군요. 그래서 몇 번 사위에게 이런 상황을 풀어보고자 연락을 했지만 단단히 삐졌는지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차에 갑자기 이전에 알던 직장 동료로부터 새로운 일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식을 저만치 키워놔도 별다르게 큰 낙이 없다 싶어 여러모로 힘들던 저에게 이런 제안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자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지? 따기만 하고 안 쓰면 뭐해? 우리 친척 언니가 이번에 지방 쪽이 새로 열었어. 거기 좀 자기가 가서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제안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은 호기롭게 느껴졌고 안 그래도 홀몸인데다 크게 신경 쓸 일도 없는 거로 얼마간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가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숙식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긴 했거든요. 단지 딸의 상황이 조금 마음에 걸렸으나 딸 역시도 제가 크게 자기 일에 관여하길 바라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것이 참 서글프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미안. 내가 좀 안정되면 연락할게. 이 사람 요즘 직장 이직 준비하고 너무 바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눈만 마주치면 우리는 요즘 계속 다퉈. 호준이도 너무 불쌍하고 나도 너무 힘드네. 이런 와중에 엄마가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런 사정을 듣고 저도 꽤 어두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나름 적응한답시고 일이 꽤 많았어요. 잘 안 맞는 직원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와중 내 나이도 얼마 안 있음 환갑인데 비슷한 또래부터 그 위까지 어르신들 모신다는 게 참 버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고 1, 2년 정도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간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연락을 하던 딸네 집에 아주 간만에 들리게 되었어요. 원래 살았던 작은 투룸은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그 사이만 세를 주었고 올라갈 때 다시 연락해서 어찌저찌 공간을 되찾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집주인 딸이 잠깐 지냈던지라 사정이 좋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그간 얼굴을 못 본 딸이며 손주 생각도 나고 여전히 언짢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위 생각도 나더군요. 집에 짐을 풀고 살림살이를 정돈하면서 근처 시장에 가서 장도 봐오고 반찬거리도 대강 만들어 봤어요. 딸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집에 들려보았는데 배를 눌러보니까 손주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와, 할머니다! 할머니예요? 이렇게 토끼마냥 깡충깡충 뛰어대는 손주를 보니 어찌나 귀엽던지 반찬통 내려놓고 현관에서 들쳐앉고 얼굴을 부비댔답니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딸은 주방에 있다가 절 보고 아주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머, 엄마, 언제 온 거야? 아니, 한 달 정도 더 있는다 하지 않았어? 어머머. 이러면서 연신 놀라길래 저도 웃으면서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너네들 보고 싶어서 얼른 한 걸음에 달려왔지. 그 집 그대로 살 거고 엄마 짐 가방도 다 안 풀었어. 근데 여기서 광장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급하게 나물이랑 다 해온 거야. 밥 안 먹었지? 얼른 먹자. 그래서 하나씩 열고 하는데 제 기분 탓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국을 담고 나물을 정돈하는 딸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사위랑 싸운 건지 아니면 뭐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약간은 신경 쓰이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식탁에 앉았고 그새 또 한두 살 먹어버린 포동한 손주를 보니까 마냥 너무 귀엽더라고요. 계란말이를 올려주면서 저도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는 제 엄마를 두고 손주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야 당연히 잘못 들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엄마가 2명 있다요? 할머니도 이 할머니랑 산남동 할머니랑 2명이네? 순간 너무 흠칫해서 뭔가 했더니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제 친할머니와 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엄마가 2명이라는 건지 뭐 선생님이나 누구를 헷갈려 하나 싶었어요. 이 녀석 어디 가서 그런 말 잘못하면 안 돼? 사람들이 놀라. 밥 멀쩡히 먹고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수를 뜨며 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딸은 절 보더니 다시 손주를 힐끗 보고는 복잡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까부터 딸 표정은 계속 안 좋은 게 어디 아프기라도 한가 싶은 와중에 다시 손주가 반박을 하더군요. 다른 분들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미끄러지면서 젓가락을 놓쳤고 다시 한번 손주의 눈을 빤히 보았어요. 얘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할머니. 우리 엄마 2명이야. 이 엄마도 있고 저기 안방 엄마도 있어. 순간적으로 제 얼굴엔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게 되었고 계속 손주에게 받아치며 야단을 쳤어요. 얘기 이 녀석,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그런 망할 소리 해대면 할머니한테 혼나?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도통 뭔가 싶어 안방 쪽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간 순간 손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할머니도 봐봐. 엄마, 맞잖아. 엄마! 이러면서 안방문을 벌컥 열어버리는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딸을 보고 한 소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저 녀석 왜 저러는 거야? 네가 야단 좀 쳐라. 어디서 저런 몹쓸 장난을 치는 거냐고. 할머니! 순간적으로 공기를 찢어놓는 듯한 날카로운 손주의 목소리. 손주는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을 발로 걷어차며 여길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자를 쓱 밀고 일어났더니 딸은 계속 머리가 아픈지 얼굴을 부여잡고 숟가락을 놔버리더군요. 손주 장난을 받아주는 것도 정도 것이다 싶어 일단은 움직였고 알겠다 하면서 붙박이장을 쓱 여는 신용을 했는데요. 얼른 열고 닫으려던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멈춘 듯 아주 찬찬히 계속해서 그 안을 보며 문을 더 밀고 열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녀석아, 할머니 똥개 훈련을 시켜도 아니? 손주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열어본 그 장롱, 미닫이 문처럼 옆으로 쓱 밀면 열리던 그 문 말이에요. 그걸 열었을 때 제가 마주하게 된 건 그 안에 어지럽게 얽혀있던 옷가지나 이불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앞서 밀려나온 저와 나란히 눈이 마주쳐버린 엄연한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가히 기절초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숨죽여 그 눈을 마주한 탓에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 4, 5초 눈을 응시하며 제가 계속 바라보았던 그 사람은 여자였고 우리 딸보다 조금 어리려나 싶은 한 아가씨였거든요.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건지 머리카락은 땀에 절어 이마에 송글송글 뭐가 맺혀 있었고 상기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순간적으로 물어볼 수밖에요. 누구? 이 이상 도저히 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장롱 안에 이불들과 옷가지 틈새 겨우 얼굴을 드러내고 있던 그 아가씨는 저만큼이나 당황해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장롱 문 앞에 주저앉아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칭얼거리는 손주가 저를 흔들어대도 미동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겨우 진정이 되고 거실로 나와 그 아가씨도 미적미적 거기서 기어나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대강의 내용들을 듣게 되었어요. 저부터도 일단은 딸을 붙잡고 모든 걸 묻지 않았겠어요? 도둑인 건지 뭔지 죽은 사람도 아닌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우리 손주가 여기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면 말이에요. 우리 딸도 당연히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게다가 손님이라 치면 손님인 거지 왜 집구석에 숨어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냐고요. 몇 번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저 역시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한 10분의 시간 동안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커지고 나서야 그제서 딸은 여전히 머리를 부여잡고 한마디 내뱉더군요. 손주는 속절없이 그냥 안방 침대에서 뛰고 있고 그 아가씨는 어정쩡하게 서서 저와 딸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남편이 좋대, 이 여자. 엄마,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쯤 되니 제 눈으로 그 장롱 안에 이제는 뭐가 들어있고 뭘 봤다고 해도 그 말보다 더 기겁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몇 번을 다시 묻고 정리를 하고 그 아가씨한테도 소리를 질러가며 확인한 결과 그냥 그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우리 사위가 좋다고 들어온 여자였고 요즘 세상에 한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천마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도 그렇지 첩이냐고 딸에게 제가 묻고 있는데 얼른 말을 가로채서 억울하다는 투로 답하더군요. 저기 첩이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훈 씨는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분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애기도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나가고 버티는 거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진짜 머리에 뭐가 댕강 떨어져서 거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되려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딸이 여기 ጧ리를 트고 있다는 투로 말을 하는데 무슨 도통 종잡을 수 없는 말들만 오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저는 스르륵 주저앉았고 딸 역시 계속 머리 아프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너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장난이지? 아니 대체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해, 설명을.
이렇게 앙앙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결국은 딸이 저를 데리고 베란다 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면서도 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같이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엄마한테 말 안 했는데 일단 나랑 남편이랑 지금 이혼 얘기가 있기는 해. 좀 사정이 있어. 그래서 엄마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말이야, 엄마. 오늘은 좀 머리가 아파. 그냥 가주면 안 돼? 이 기집애야, 똑바로 말해봐. 저 얘기가 뭐야? 이혼은 뭐고? 네가 왜 나가야 된다는 건데? 멀쩡히 새끼까지 다 낳아놓고 키우고 있는데 네가 왜 나가? 이때 저는 대강 말을 이해하고 왁왁 소리를 질러댔고 제발 제가 이해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고 잘못된 게 있기를 바라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되어 한가운데 손주를 두고 게다가 대체 첩이 아니면 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여자까지 두고 집에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엄마, 우리 남편 말이야. 그 사람 엄마가 요양원 갔을 시점부터 나랑 엄청 싸웠어. 엄마 때문만은 아니고 아무튼 나랑도 안 좋았어. 그러더니 직장에서 만난 저 여자랑 계속 그냥 저러고 있는 거야. 둘이 살겠다고 나보고 이혼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대. 처음에는 나도 미쳐서 환장하는 줄 알았어. 딸은 얼마나 그간 속으로 피울음을 삼켰던 건지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다시 피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는데 도대체가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구한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시댁도 아들 편이라 아들이 좋다고 떼를 쓰고 누워버리니 그냥 나보고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더라. 엄마 진짜 싹 다 미친 것들 같아. 그치? 내가 정상이고 쟤네가 미친 거 맞지? 심지어 어머니는 저 여자 불러다가 밥도 해먹였어. 아주 며느리 취급을 하고 집에 오셔서도 날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호준이도 내가 낳았고 나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경제력 문제도 있지만 그냥 나가면 이혼해주는 꼴이야. 게다가 호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 아빠랑 저 여자가 이 집에 있는 걸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고 있어. 어쩌면 내용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들 뿐인 걸까요? 손주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리 구분이 안 된다지만 딸이 이 집에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손주이기에 이젠 얘까지 미워 보이더군요. 나는 호준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 근데 얘가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하고 우는 거야. 지 친할머니며 아빠며 언젠간 나타난 이 아줌마까지 다 이 집이 좋은데 왜 가야 되냐고 말이야. 저 여자 진짜 못돼 처먹은 게 있지? 나 몰래 호준이 데리고 에버랜드도 가고 아주 보란듯이 내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날 엿먹였더라고. 제일 쓰레기는 남편이야. 나한테서 호준이 뺏고 내쫓으려고 저 여자랑 셋이서 애 어린이집서 빼와서 잘만 다녔더라.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은 너무 끔찍하게만 느껴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저는 대강의 내용을 다 듣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그냥 그렇게 자기만 나오면 끝나버리는 이 싸움을 견딜 수 없다며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려나요? 저 역시 물 한 잔 다 못 마시고 죽만 대충 먹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상황을 물어보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제 딸의 결정에 달렸더군요. 이혼을 하고 나오던지 계속 버티던지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사위 얼굴을 계속 못 본 상태고 딸은 엄마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따지고 보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때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나랑 사이가 완전히 나빠졌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자 품에 저렇게 놓여 살다가 데리고 들어왔다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입만 댔다 하면 이혼하잔 소리만 해. 나도 답답하지만 답이 없어. 엄마 없이 내가 해결해 볼 거야.
아무리 주변에 물어도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갈 게 아닌데 딸은 그냥 저렇게 멍청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이젠 전화도 10번에 한 번 정도 수준으로밖에 받질 않아요. 그러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딸의 이런 얽힌 실타래가 제 짐과 죄로 느껴져 너무너무 괴로운 일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참 서슬퍼렇도록 우스운 게 말이에요. 생각의 굴레를 한참 돌다가 계속해서 어딘가로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어딘가에서 개운치 못하게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저의 젊은 날, 그리고 딸을 낳게 된 경위 등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죄가 너무 무겁고 대단해서 그런 것일까요? 딸을 키우며 살아오는 그 힘든 날, 제 나름으로야 그래도 그만한 고생을 했으니 나름의 속죄를 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딱히 딸을 낳아서 김 선생님 집에 데려간다든지 협박하는 일 없이 죽은 듯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칠게 인생이 저를 조여오는 걸 느껴보니 아직도 제가 갚아야 할 죄의 무게는 많이 남아있나 봐요. 당사자인 제가 아닌 내 목숨처럼 지켜오고 키워냈던 딸아이가 저런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살이 참 무서운 것이 저렇게 남편의 외도로 마음에 피를 흘리고 어딘가 넋이 나간 딸을 보면 그 옛날에 제정신이 아닌 듯 했던 그날의 사모님 표정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누가 크게 지적해주지 않아도 이게 다 제 죄의 무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한 짓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큰 폐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딸에게 이어져야 했을까? 왜 딸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싶으면서도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괴로워하는 딸을 보면 영락없이 제 엄마가 저지른 짓을 딸이 징벌을 받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속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벌인 걸까요? 저도 제 주제를 압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져요.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도 딸의 고생의 무게를 보며 다시 입이 다물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